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8,5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숫자입니다. 최저임금 참사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8,590원에 남겨있는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오늘 한일 당국의 실무회의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국제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 다각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진통 끝에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인상률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게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오늘 회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남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하는 협의로 규정했지만 일본은 단순한 설명회로 규정하고 참석자도 과장급 2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 등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잘못이 없으면 일본은 사과는 물론 수출 규제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78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3천억 원도 포함시키자는 반면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안이라며 재해 관련 예산 외에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부대 안 탄약고 인근까지 접근했던 거동 수상자를 허술하게 놓쳤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부대 장교가 죄 없는 병사에게 스스로 거동 수상자였다고 허위 신고를 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늘 저녁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194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76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입니다. 네,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 공정한 국제기구가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자고 제안했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즉각 사과와 보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한국의 수출 관리를 믿을 수 없다. 일본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흘린 건데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등의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처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비판입니다. 김 차장은 또 제재 위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무역 관리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 공동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로 국제조사를 공개 제안한 거라며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건데 한일 무역 당국은 도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만남의 형식을 놓고 협의다 아니다 라며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의실이 마치 창고로 쓰인 듯 곳곳에 의자들이 널려 있고 정리도 안 돼 홀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단 회의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는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특파원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시 5분까지 일본 측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이 약 1시간 넘게 관련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스 준 무역관리과장 그리고 이가리가스로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장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일 뿐이다. 또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못해 일본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2명의 전문가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또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 조치를 한 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또 그리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제기한 전략물품 대북 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 근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다. 또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의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또 향후 제도의 운용 방향,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관련 정보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영수 기자, 앞서 네. 그 화면을 보니까 일본식 한자어로 설명회 이렇게 쓰여 있던데 회의 형식을 놓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형식을 놓고 우리 정부와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는 협의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반면 일본은 계속 설명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 협의가 될지 미지수인데요. 양측이 일단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홀대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잠깐 화면이 나왔는데요. 우리 대표단이 사실 손님입니다. 그리고 보통 손님이 오면 악수를 이렇게 청하는 게 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악수 등 우호 표현이 절대 없습니다. 일절하지 않았고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건네지 않았죠. 회의실도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10층에 위치한 회의 장소, 이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프린트해서 A4 용지 2장 크기의 종이만 달랑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이 회의 참가자들 이름표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장소도 평소에 이제 창고로 쓰인 장소인 것처럼 테이블들 또 간이 의자들이 막 곳곳에 저렇게 쌓여 있었고요. 바닥에는 막 기자재 파손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정돈이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민감한 사안인 걸 감안하더라도 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석자의 규모도 갑자기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산업자원부는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과장급 5명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어젯밤에 이 대표단 규모를 2명으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5명에서 2명이니까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아니다. 설명회다라는 의견을 다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관련 회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계속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정부도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동 결과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 회동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 산업자원부도 오후 4시 반에 지금 회동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회동이 끝났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결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회동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회의 결과가 알려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미 이틀째를 맞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에 대한 대미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면서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통상정책수장 라이트 아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과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일 갈등 타결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인데 일본이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김 차장은 앞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과 회동하고 상하원 의원들도 전방위 접촉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일 양국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히 풀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원론적 입장이지만 한일 갈등에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나고 한미 국장급 협의를 벌이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방미 사흘째에는 찰스 쿠퍼만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통상 문제와 함께 북핵 공조 논의도 이어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렇게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지난달에 시작한 일본 시마네현과 김포를 잇는 전세기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사를 진행해와 국내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겉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보복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강제동원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무역 관련 조치를 강행해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정부가 이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의사를 우리 측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사용할 만한 품질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비해서 정부가 작성한 롱리스트의 1번 품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아픈 품목인 불화수소에 대해 기업에 신호를 줘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수입한 불화수소 가운데
일본산은 중국산보다도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생산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만 놓고 보면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산이 대안이 될지는 라인에 투입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테스트에만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순도 불화수소에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용해본 적도 없는 러시아산의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언급하고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기업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가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한 자릿수로 결정이 된 건데 2010년 이후 최저 인상률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8,590원을, 근로자 측에서 8,880원을 최종 제시해 사용자 한 15표, 근로자 한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습니다.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16.4%, 올해는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과속 논란에서부터 속도 조절론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그동안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지난 1년 되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저시급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상사를 접을 위기까지 있으니까 정부는 놀라 속도 조절론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대폭 수정한 이원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올라간 관련 법안은 노동계 반발과 여야 대치로 계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5월 말 최저임금위원회 외부 공익위원들이 모두 바뀐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을, 경영계는 4.2% 깎은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걸 잘 고민을 해서. 격차는 여전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소폭 오르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의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최저임금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0,000원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입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이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평가가 엇갈리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동결이 최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각 당 반응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반응이 제각각이네요. 전해주시죠. 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사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을 보인 데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종화 대변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다행이지만 동결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며 야당 가운데는 유일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78일 만인데요.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연 1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자립화하고 올해 추경 3천억 원도 추가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규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국산화 발언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통한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경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3천억 원 추가 편성 입장에 갑자기 돈을 지원하면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는 거냐며 지적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추경 심사 불참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과 오는 15일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27일과 18일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거쳐 19일엔 이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못 받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힘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거짓말 논란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쟁점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전직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입니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남석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의 소개였다면서도 직접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2013년 8월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골프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6차례나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2013년 사건을 맡았던 A 검사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이 수사 초반 지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2013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의견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초 검찰 정기 인사로 사건 담당이 A 검사에서 B 검사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 검사는 1년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사건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골프 접대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자가 한직에 있던 만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강직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쓰인 회계법인 보고서가 삼성 측의 요구로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의뢰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대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숨기는 등 삼성과 협의해 각종 조작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무처 직원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원을 대출받고 홍콩으로 도주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외사수사관은 오늘 오전 2시 반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던 57살 조모 씨를 붙잡아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조 씨는 공항 경찰단을 거쳐 사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네, 오늘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에 무더위가 점점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 전망 들어보죠. 정희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덩달아 삼계탕까지 관심이던데 초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위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다시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점차 맑아지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경남 양산 기온이 32도까지 올랐고 김해 31도, 대구 30도, 합천 30.5도, 서울도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우리나라 주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수 지속 시간이 짧고 비의 양이 적어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무더위 속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중복인 22일 무렵까지도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낮 기온이 다음 주 내내 30도를 웃돌겠고 목요일에는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초복을 맞아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습니다. 동물 해방 물결 등 40여 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복날 추모 행동 집회를 열어 식용견을 포함해 모든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해 발의됐는데도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에 100만 마리의 개들이 음지에서 도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는 미국의 영화 배우 킴 베이싱어도 참석을 해 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육견협회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축한 식용견은 다른 가축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완견과 식용견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의 기호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군 부대 안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도주를 했는데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대의 장교가 병사를 허위로 자수를 시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행동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탄약고 초소 근처까지 뛰어왔습니다. 초소 경계 근무자가 암호를 대라고 요구했더니 도로를 따라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초병들은 이 인물이 당시 가방을 메고 랜턴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부대 CCTV로는 확인이 안 됐고 부대 울타리, 해상에서도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인물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해군은 외부로부터의 침투 흔적이 없어 대공 용의점은 없다며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인 이튿날 해군 사병 한 명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수했는데 곧바로 허위로 드러난 겁니다. 이 병사는 조사에서 한 부대 장교가 누군가 나서주면 상황이 종결되고 편해질 것 같다며 허위 자수를 제의해 여기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해군 2함대로 파견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동해 경계 실패에 이어 부대 내 거동 수상자를 놓치고 허위 자수를 시켜 이를 덮으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군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통일부가 제3국을 통한 집단 탈북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관련 국가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어제 국내로 들어왔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 오전 탈북민 20여 명이 태국에서 출발을 해 국내에 들어왔으며 대부분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8도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국제부 김성남 제1부부장과 중국 공산당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회담에서 58도를 맞이하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북중 관계 초석이자 상징이라면서 새 시대 북중 관계 발전을 추동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신은 전날인 10일 중국을 방문 중인 리성철 북한 인민보안성 참사가 자오커지 중국 공안부장을 만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가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8,590원, 2.87%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어떤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뭐 대통령이 직접 하기도 했고 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동결에서 한 5% 그 부근 내에서 그 구간 내에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사측은 뭐 강하게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은 한 6%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제 표결에 붙여져서 네. 2.87로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16% 넘게 한 번 올렸고 그리고 10% 넘게 올렸기 때문에 네. 이 3개년도를 평균해서 봤을 때 보면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정도의 상승률이란 측면과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금융위기 때 혹은 IMF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기 때문에 사측에서 얘기하는 동결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충이 돼서 2% 후반대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예년과는 달리 공익위원과 사측 노측이 다 회의장에서 투표로 해서 네. 결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합의 과정에서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동계도 사실 내부에선 반발이 있었지만 회의는 참석을 했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평가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한쪽의 표를 다 준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주면서 다수결이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과정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10,000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겠다. 이 부분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2020년 걸 결정했기 때문에 10,000원은 이제 물 건너갔고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건 2022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과연 이 10,000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계산을 산술적으로 해보면 매년 내년과 내후년에 7.9%씩 올리면 딱 10,000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2% 후반에 이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배경이 뭐냐 하면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올해 그 말까지 가서 보면 어쩌면 2%대를 지킬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정도의 위기감이 이제 발현된 거고 그리고 과거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렸던 최저임금의 여파가 이런 성장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 반성론이 어쨌든 정부 일각에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혹은 3% 초반 다행히 간다 하더라도 7.9%를 연 2번에 걸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좋아져서 뭐 4, 5% 근데 그건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가능성이니까 사실상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0,000원은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 만약에 그 논리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경제 성장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든지 또 그 외에 예산상에서의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소득층 혹은 최저임금에도 해당이 안 되는 이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과연 사회적인 부조를 할 것인지 이런 여야 간의 합의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첨예한 이 대립 구조에서 그런 합의가 나올 거라고는 굉장히 어렵게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 8% 정도 되는 최저임금 상승을 연 2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어떤 결정 과정에서도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노동계 반발 앞으로도 좀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공약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그러면 경제 위기냐? 예를 들면 그 금융위기라든지 IMF하고 비슷한 준하는 상황이냐라는 상황 인식에도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저 한도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런 것들로 매몰돼서 2%대의 낮은 상승률을 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양대 노총에서는 다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견 이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어떤 합의 과정에서 노측에서도 그런 합의의 어떤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장의 차이가 노동계 내부에서도 각기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감대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계는 또 재계 나름대로 아쉬움을 또 드러내고 있던데 재계 주장은 어떻습니까? 재계는 뭐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재계 내에서도 노동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입장들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을 보니까 편의점 그 주식 같은 것들이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이 최저임금의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계가 이 편의점 업계라면 편의점 주식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 정도라도 안도의 한숨이다. 뭐 이런 정도의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입장별로 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결과로는 사측보다는 노측이 훨씬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7.9%가 돼야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년씩 계속 그렇게 돼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상의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경제가 얼만큼 2020년서부터 활력을 되찾는가 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만 도드라지는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구조는 전 세계적인 경제 하향 추세보다 우리 경제가 더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올해 경제 조건에서 2.9%인데 내년에는 왜 7%, 8%를 해야 되냐는 또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합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경영자 측, 그러니까 사측이나 노측이 다 자기 스스로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갖다 내미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2년 동안 상승률로만 따지면 우리가 거의 1등을 하고 있는데 수준으로만 보면 이건 이제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그 나라의 평균 임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그 비교치도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는데 재계에서는 뭐 이거를 평균 임금으로 안 하고 GNI라고 국민 소득 대비해서 얼마냐 혹은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 포함했을 때는 1이다 이런 통계들도 내세웁니다만은 노동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OECD에 통용되는 평균 임금으로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숫자를 말씀드리면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어떤 체질이라든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 온 어떤 그 총량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OECD 아까 중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사회적인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더불어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성장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는 사실은 혁신성장이라는 아젠다도 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기조는 비교적 최저임금을 올려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교적 더불어 잘 살자는 어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이런 사회적인 굉장히 첨예한 화두가 제공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정책의 영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이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책의 기조는 이어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그 최저임금이 화두가 됐던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화하겠다,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최저임금이 화두였는데 지금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노사 대치를 이유로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가 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도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때 이원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재갑 장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원화 체계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개선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투표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예년에 보면 대부분이 노든 사든 한쪽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쪽과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하는 굉장히 반쪽의 어떤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원화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에 의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간 정도는 설정해 놓고 그것을 결정위원회에 넘겨서 결정을 하게 하자.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인선의 가미를 좀 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한다는 측면도 보강이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원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빨리 좀 통과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정치적인 셈법으로 또 흔들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뭐 이런 사용자 측의 의견도 있고 앞으로의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을 받을까요? 제가 이제 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 서울 이런 대도시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나 뭐 경상도의 지방에서 최저임금을 한 1,000원이라도 다르게 한번 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일손이 과연 거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업종별로 그런 걸 차등화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에서 사람들이 빠져서 더 좋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동의 제한이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상 이것을 뭐 직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화를 과연 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의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예. 앞으로 뭐 법 개정 혹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 사항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리는 이 정권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총리신데요?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찹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 아닙니까? 이 중에는 오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사고 지정되기 전에 이 학교를 다녔던 것도 자사고라고 돼 있는 경우가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도 자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빼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주세요. 아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잖아요. 전 오류 못 봤는데요. 있습니다. 민노총과 정교조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원칙 법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탓하기 전에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봉.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군사편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돼서 전력이 대폭 증강됐고 그때부터 조선 진공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용도의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야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훈가족한테 이런 거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9억개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 사건, 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농로 배수로에서 당시 26살이던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던 기사 박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동물 사체 실험과 미세 섬유 등 새 증거가 나오면서 지난 1월 박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절차로 입수한 증거물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거주한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단은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증거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다퉜기 때문에 내심 무죄는 기대하고 내려왔었고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미세 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검찰은 증거 판단에 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여 년 만에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방금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다시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7년 전 발생했던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도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이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는데 피의자에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직접 증거에 버금갈 간접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을 2017년 경찰이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은행 CCTV를 SNS에 올려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알아내고 연이어 살인 피의자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8살 양모 씨. 1심과 2심 법원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사건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접 증거로 제시됐던 양 씨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양 씨 차량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증거 가치가 없으며 양 씨가 인터넷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한 사실도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에 버금갈 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간접 사실과 증거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데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법원. 2년 전 SNS를 실마리로 해결되는 듯 보였던 이번 사건이 다시 장기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수인 아버지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돼 대학에 입학한 2명에 대해 퇴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A 교수 자녀 2명의 입학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수질 측정 결과가 조작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촌 정수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을 측정하는 장치인 탁도계가 사건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탁도계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또 S&P 500 지수가 3,000에 육박하는 등 미 뉴욕 증시가 연일 강세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휴전 상태인 데다가 미 연방준비제도가 곧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인 미답의 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넘어선 겁니다. 연일 강세 속에 하루 만에 227.88포인트,
0.85%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2만 6천 고지에 올라선 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치인 3,000선에 육박했습니다. 장중에는 이미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The Dow closed over 27,000 toda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it's just a day after the S&P 500 hit its own milestone, where it crossed over 3,000. 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기대가 증시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 보고에서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금리를 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읽힙니다. Uncertainties about the outlook have increased in recent months. In particular, economic momentum appears to have slowed in some major foreign economies, and that weakness could affect the U.S. economy. 다만 일본 수출 규제와 일본 불매 운동 등으로 반도체 수급 상황에 비상이 걸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일본의 억지가 악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에 모든 정보기관에 비시민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계획을 처리하는 대신에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을 동원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수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계 IT 기업들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현지 시간 11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9,900억 원 이상의 연수익을 내면서 프랑스 내에서 연간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계 공룡 IT 기업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이 이 법안의 과세 표적입니다. Chacun voit bien que nous sommes confrontés aujourd'hui à l'émergence de géants économiques qui ont un caractère monopolistique et qui veulent non seulement contrôler le maximum de données.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4,800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착수를 천명한 것입니다. And other U.S. tech companies is the threat of a digital tax from the government of France. We will be looking into it with the 301 investigation. Not pulling the trigger, but we will be exploring it and investigating it.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a France est un État souverain. Elle décide souverainement de ses dispositions fiscales et elle continuera de décider souverainement de ses décisions fiscales.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갈등의 파고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바닷물을 막아 인공 호수를 만들면 생기는 간척지 농경지는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갈등을 빚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호수와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와호처럼 바닷물을 막아 만든 화성호로 호수 주변의 간척지만 4,482헥타르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화성호의 염분을 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담수호로 만든 뒤 주민들에게 간척지 농경지를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수질 오염을 우려해 담수화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을 안 할 경우에 화성호의 수질과 수량이 풍부하고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담수화 좋지 않게 간척지를 저희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성호 부근 시와호 남쪽에 있는 대송지구 간척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와호 개발로 생긴 이곳 역시 담수화가 안 돼 농사나 농지 분양이 요원합니다. 예전에 잘 되던 어업은 못하게 되고 지금은 농경지로 빚만 지고 그렇다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질 않고 지금 우리 피해 어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농어촌공사와 화성시 등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데 지금 20년이니까 지역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이 우려된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당국 사이에 끼인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세계 도시 정상회의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서울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미세먼지 자료 수집 등을 구체적 혁신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기조 발표 뒤 사회적 제도적 신뢰 강화를 주제로 수라바야시와 앤트워프시 등 참석도시 대표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늘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TV로 10억 명이 시청하는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인데요.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대피합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에 나섭니다. 경기장과 대회 운영 등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 수영연맹 회원국은 모두 209개 나라인데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194개 나라에서 참가합니다. 엔트리 마감 결과 6개 종목 76개 세부 경기에 모두 5,1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80여 명의 선수가 70개 경기에 나섭니다. 금메달은 경영 42개를 비롯해 다이빙과 수구 등 모두 76개가 걸려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된 만큼 한여름에 열리는 대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식중독 등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물결 소구를 주제로 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오늘 저녁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YTN 김병환입니다. 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K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쟁을 주도하던 전북의 김신욱과 서울의 페시치 선수가 이적과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수원의 타가트 그리고 전북의 문선민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수원 타가트는 10일 인천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발등에 제대로 얹힌 멋진 슈팅으로 올 시즌 제일 먼저 1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득점왕 후보 김신욱이 중국으로 이적하자마자 4개월 만에 멀티골을 터뜨린 겁니다. 호주 A리그 득점왕 출신인 타가트는 꾸준하게 득점을 추가하며 K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균 2경기에 1골씩 득점을 추가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선 5골을 몰아쳤습니다. 꾸준한 타가트와 달리 전북 문선민은 몰아치기 한 번으로 단숨에 득점왕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대구전에서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해 득점 선두 타가트를 2골 차로 쫓고 있습니다.
문선민은 전체 슈팅 중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 비율이 63%일 정도로 정확한 슈팅이 강점입니다. 8골의 울산 주니어, 7골의 강원 김지현 등 득점 1위부터 8위까지 격차는 불과 3골입니다. 여기에 득점 선두를 달리다 부상으로 빠진 서울 페시치도 이르면 다음 달 초 복귀가 점쳐집니다. 팀 성적과도 직결되는 치열한 득점왕 레이스, 후반기 K리그의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주전 공격수죠.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보르도로 이적을 해 유럽 무대에 도전합니다. 황의조 에이전트는 YTN과의 통화에서 보르도 구단과 계약 기간 4년의 이적료와 연봉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후 보르도 구단이 황의조의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봉은 1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3억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내일 소속팀 감바 오사카의 J리그 경기에서 고별전을 가진 뒤 프랑스로 이동을 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이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7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지속 시간도 짧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장맛비 대신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물놀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와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남해 설리해수욕장이, 내일은 전북의 부안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한일 당국 간 접촉, 아직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뉴스큐 2부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